부모에게 거액의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받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227명의 이른바 금수저 엄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모의 돈으로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수법이 적발됐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편법 증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방법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서 이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예를 들면 의사 아버지라든가 스타 강사인 아버지,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마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용 관계로 이제 위장을 한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대출 원리금을 이제 부모가 내주는 경우도 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재산과 직장도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구입한 사례, 소위 말하는 갭 투자로 수십 차례 산 그 미성년자도 이제 12채 갭 투자한 것이 적발이 된 상황이고 또한 이제 엄마 카드, 아빠 카드라고 하죠. 이런 카드를 엄마 명의 아빠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지속적으로 이제 명품을 소비한다던가 각종의 고액의 어떤 여행을 다닌다던가 하면서 통상적인 생활비 이상으로 사치성 소비를 한 것도 적발이 됐고요. 이런 편법 증여 의심자들의 나이는 17살부터 38살까지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 원래 증여라는 것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편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예. 개괄적인 사례는 짚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그중에 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이제 초과해서 1억 원을 증여했을 때는 10%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서는 최대 50% 증여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한 사기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땐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증여로 추정되고 간주되면 증여세를 낼 것이 염려돼서 차용 관계로 위장을 한다거나 부모가 쓰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가 실질적인 소비를 하고 실제 소득과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이 자신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 예를 들면 아버지 사업체에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변제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요. 증여세 포탈범은 형사처벌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포탈세액의 2배까지 이제 벌금을 낼 수 있는데 가산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 20%까지 이제 가산세를 더 강하게 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의 돈으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부모님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양육 의무가 있고 성년 자녀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생활비나 교육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것까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명품 가방 같은 거 요즘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3개만 사주더라고 한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가의 사치성 물건을 사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관련한 공세 한도를 하긴 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적발이 쉬우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으로 준다던가 명품 시계를 준다던가 9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줘서 이것이 1억 3천이 되면 사실상 증여세를 탈피하면서 고가의 어떤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 우회적인 어떤 증여세 탈피 행위들을 지금 세무당국에서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조사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 카드 내용을 주로 누가 썼는지를 보고 소득을 보고 실제 소득과 지출 내역까지 분석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필시 증여세 신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예를 들어 이것은 생일 선물이었다라면서 사치품을 구매한 걸 예로 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세무 단계에서 보는 것은 이례적으로 엄마 카드 빌려서 한두 차례 이렇게 선물성으로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생활과 연결돼서 오랫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치 생활을 하면서 소득은 없는데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례적으로 뭐 생일이어서 또는 뭐 20살이 되어서 주는 선물까지 증여세, 가산세가 물리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혐의가 있는 인물들 227명을 총 가려낸 거고요. 지금까지는. 향후 그러면 이제 어떤 후속 조치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뭐 실제로 차용 관계가 허위였다거나 실제로 엄마의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증여세가 원래 적법하게 신고했을 때보다 가산세가 훨씬 더 무겁게 매겨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정한 방법, 사기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조세 포탈범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수와 추징도 가능한 부분인 겁니까? 당연히 회수와 추징이 가능하고요. 이제 추징의 개념보다는 이제 가산세로서 원래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신 분들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추징금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을 하고 또 그중에 77억 원을 주식으로 손실한 사건,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보전에 나섰다라고 하던데 일단은 이 몰수 보전이라는 게 뭡니까? 횡령 금액이 굉장히 크죠. 115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몰수 보전이라는 건 불법 수익이 있는 범죄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은닉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를 시킨다라는 개념, 묶어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형사 재판이 확정되고 끝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추징 조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7억 중에 지금 몰수 보전이 가능한 금액이 보니까 6억 6천만 원에 불과하던데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70억 정도 되는 금액은 회수하기 어려운 겁니까?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은닉 소비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범죄 수익 은닉, 뭐 다른 사람 명의, 뭐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주식 투자로 모두 이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115억을 횡령했을 때 범죄 그 처벌에 앞서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손해를 복구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경우 본인이 네. 개인 자산이든 어디서 빌려서 하든 피해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조치 아닌 이상은 본인이 은닉한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손실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법원 양형 기준상 100억 원대는 한 징역 4년에서 7년 정도가 이제 기본 양형이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 대량의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피해 금액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른다면 5년에서 8년까지 이제 처해질 수 있는데 관건은 피해액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주식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또는 현금화해서 또는 금괴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예. 이것을 얼마나 이제 피해를 회복하는지에 따라 양형이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또 다른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한 블로그에 뭐 나는 조주빈입니다라는 글이 게재가 된 겁니다. 그 글의 대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이제 사법부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포함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본인 어떤 변명이라든가 본인의 범죄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뭐 징역 4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납득이 가능하냐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진술이라던가 뭐 기준이 이렇게 법이 무너졌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썼는데 예. 말하자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반성하는 듯하지만 자신 나름대로 변명과 자기 합리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예. 담음으로 인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한다던가 본인을 추종하는 일부 잘못된 삐뚤어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6개의 글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이 직접 올릴 수는 없고요. 뭐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 서신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제 인터넷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 중에 블로그 운영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원래는 불가능한 부분일 텐데 말씀하신 경로로 타인을 통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서신의 사전 검열이나 발송 금지는 어려운 부분입니까? 형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수용자의 이제 교화라든가 건전한 여러 사회 복귀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사전 검열해서 발송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사유로 이 검열시키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실상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대안으로는 지금 그 포털 서비스 측에서 이 블로그 올라온 포털 서비스 측에서 운영 정책과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 조치를 하거나 예. 제한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미화한다던가 이 범죄를 조장하는 어떤 글들은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포털에서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 글의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또 추리다 보면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라든가 인격권 침해 이런 이유로 이제 게재 금지 가처분 등을 해서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블로그의 피해자 진술 내용은 물론 그에 대한 비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보통 범죄자들이 본인이 이제 죄를 져놓고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이제 신빙성 없다, 뭐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그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올린 글만으로는 이제 위법하고 불법적이라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만약에 또 다른 글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인격권이나 명예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럼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